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9장에, 18장, 19장에, 19장에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기초, 그리고 뭐 중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 20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조금 다소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지겹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이론적인 부분, 즉 개념적인 부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게 원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20장에서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20장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좀 듣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이제 21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해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재미가 이제 서서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초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절차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자, 절차지향. 절차가 뭡니까? 그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이제 절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제 언어를 나눌 때, 이렇게 만약에 언어가 있어요. 그죠? 언어가 있는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보통 기준점을 우리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뭐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C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C라는 언어는 이제 절차지향적 언어인데요. 이것도 물론 절차지향적 언어인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저급 언어가 됩니다. 저급 언어가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급 언어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자, 저급 언어의 종류에는 C 밑에 보면 뭐 코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코볼 그리고 뭐 파스칼 대학교에서는 저는 파스칼도 배웠고요.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급 언어예요. 절차지향적 언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한테는 불편해요. 그런데 기계한테는 편해요. 그죠? 그게 바로 저급 언어의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왜 요즘에 CPU가 뭐 인텔도 있고 뭡니까 AMD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몇 개가 있어요. 더 그죠? 대표적으로 AMD하고 인텔을 바라봤을 때 그 CPU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이 달라져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CPU, 즉 기계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정말 고달파지겠죠.
왜? CPU 버전도 있어야 돼. 인텔 버전 프로그래밍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AMD 버전 프로그래밍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같은 프로그래밍을 하나만 짜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을 짜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C가 1970년도에 나왔거든요. 1970년도 벨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보통 공학과들도 전부 다 C 언어를 배우죠. 그죠? C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 C 언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왜냐? 얘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끝판이다 보니까 얘를 배우면 그래도 절차지향적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주소라는 개념도 있고 메모리 할당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이 C라는 언어를 공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배우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아니면 C샵이라든지 그죠? 이런 형태, 이러한 형태들이 바로 언어가 고급 언어예요. 이거는 사람한테 편하고 기계한테 이제 모든 걸 돌리죠. 그만큼 하드웨어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만 해도 뭐 램이 막 2메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램이 16기가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한테, 이거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언어가 나온 게 바로 뭐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형태로 이제 저급 언어냐, 고급 언어냐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지향적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고 들어가야 그래도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구분이 가능하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도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급 언어에서 이제 고급 언어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는요. 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Procedural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이제 영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기능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작은 함수로 나눠서 작성하며 이 함수들 즉 우리가 C 언어를 함수 호출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말씀드린 바대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 즉 예전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C나 파스칼이나 코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최초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코볼이었습니다. 코볼은 진짜 도스 창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코드를 치는 거예요. 여튼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됐고요. 여기서
지원한다는 의미는 절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문법을 제공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은 처리 부분인 함수들에서 전역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공유. 그죠? 전역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 공유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전역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 바꿔버리면 치명적으로 오류가 터져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도 되죠. 그래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전역 데이터로 만들어지며 함수 호출 시 여기서 전역 데이터라는 것은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졌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역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호출 시 공유 데이터를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 값으로 넘기는 구조가 바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call by value다, call by reference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물론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고급 언어에는 없느냐? 근데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오긴 넘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를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도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이렇게 전역 데이터 1, 전역 데이터 2, 전역 데이터 3 하고 값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짜자작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역 데이터들을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하면서 전역 데이터 값을 준다는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한 라인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가 정의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기 이전까지는 대다수가 함수로 우리가 함수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이 이제 호출이 되면서 데이터 값을, 즉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전역 데이터 값을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놈이 실행이 끝나고 나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함수 2니까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그 내용을 실행을 하고 다 처리를 하고 다시 함수 3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 3도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함수 4를 실행을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중괄호를 만났을 때 비로소 프로그래밍이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요렇게 한 라인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예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 변수를 선언했다. 그죠? 변수를 전역 변수를 2개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document.ready 해 놓고, 우리가 탭 메뉴를 밑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만들어 놓았다면,
아이디 선택자를 이렇게 줬다면, 자, 메뉴 아이템에다가, 메뉴 아이템즈, 탭 1 메뉴 아이템즈에다가, 탭 메뉴 1에 li 태그들, 그죠? li 태그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담고 저장을 하고,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에 지금 탭 메뉴라고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여기서 이제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일단 소문자예요. 그죠? 소문자고 new라는 연산자를 여기에서 어디도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함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지금 보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해 놓고 전역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이렇게 쫙쫙 시키죠. 그죠?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그리고 이거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여기에 갔다가 이 값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전역 변수죠. 그죠? 전역 변수니까 이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실행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클릭을 하면 다시 여기서 함수를 또 호출해요. 그죠? 함수를 또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함수를 또 호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다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탭 메뉴라는 메서드 함수를 우리가 또 호출하게 되죠. 근데 매개 변수가 틀리죠. 전역 변수. 그죠? 이런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하는 형태가 바로 뭐라고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탭 메뉴 요런 것들 우리 했잖아요. 그죠? 탭 메뉴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같죠. 지금 그죠? 호출하니까. 그래서 코드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말씀드린 바대로 탭 메뉴를 생성하는 탭 메뉴 함수를 호출할 때와 n번째 탭 메뉴 요거죠. 요거를 호출할 때 우리가 지금 뭘 넘기고 있어요? 그죠? 전역 변수를 지금 넘기고 있어요. 이거 얘를 그죠? 얘를 매개변 내부에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고 내부에 가지고 있는 구조는 우리가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것은 클래스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으로 넘겨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형적인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함수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죠? 만약에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 리스너가 되겠죠. 그죠? 이벤트 리스너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리셋 탭 메뉴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 btn 리셋이라는 버튼이겠죠. 그죠? 버튼입니다. 버튼을 우리가 딸깍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리셋 탭 메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한번 실행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또 실행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그죠? 그래서 앞에 코드에서 우리가 선택한 탭 메뉴를 아이템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리셋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것 역시 좌측과 같이 만드는 것도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 구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나가면 되고 호출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고 실질적인 예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의 단점은 뭐냐? 단점은 앞선 우리가 예제에서 봤듯이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은 함수 호출할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함수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가 전역 데이터가 매개 변수로 넘겨 공유해서 사용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전역 데이터를 잘못 처리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1이라는 값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치명적인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맞잖아요. 그죠? 전역 데이터인데 프로그래밍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잘못 데이터가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예외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따로 처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았다면 아주 전역 데이터가 잘못 넘어가게 되면 잘못 처리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역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클래스처럼 그죠? 데이터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물론 잘 쓰면 상관이 없겠죠. 잘 쓰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보호가 안 된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고요. 아울러 전역 데이터를 넘겨받는 식의 구조이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들이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전부 다 여러 개발자들, 디자이너 다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 사람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방식에 전혀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물론 간단하고 자기 혼자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리는 없죠. 왜? 자기 혼자 하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해가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단점은. 아시겠죠? 여튼 위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보다 비교적 간단한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 시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미지 슬라이드나 그리고 배너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함수 단위 코딩을 하는 경우가 바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의 예입니다. 물론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들죠. 그런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하고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 같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따로 내비게이션이나 이러한 등등의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아직까지도 굿사이트들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앞서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과 구조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함수 기반 프로그래밍 이거를 혹시 인터넷에 서칭을 해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 조금 약간씩은 틀려요. 구조적 프로그래밍, 함수 기반 프로그래밍,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의미적으로는 조금씩의 코딩의 차이점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같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구조적 프로그래밍, 함수 기반 프로그래밍의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코딩의 차이점은 다소 조금은 있습니다. 있지만 핵심 3개의 방법은, 이 위에 3개의 방법은 전부 다 데이터를 전역에다 두고 함수의 매개 변수 값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대부분 기능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 값으로 전역 데이터를 쓰는 것은 다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셋 다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이고,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아무튼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이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현재 트렌드가 이제는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에서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에서 뭐라고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서 더욱더 지금 이제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는 완전 자리를 잡았죠. 결과론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알았다, 그죠?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이 되고 함수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전역 변수로 우리가 함수의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부 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왜 넘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고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의미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튼 저는 물론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어릴 때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을 중심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와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발전이 되었다. 이거는 알고 가자 이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특징, 개념, 단점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